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는 벌써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요일 아침인가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미국 날짜로 토요일, 한국 날짜로 일요일에는 한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리뷰라는 게 방송에서 거의 전해졌었던 그런 일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를 살짝 스쳐본다는 게 좀 정리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날마다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리는 것도 거의 이제 정치 중심이잖아요. 지금은 정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추세, 세계에서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위크엔드 리뷰 후반부에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는 2023년이 되면은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슈퍼파워가 아니다. 2030년이요. 2030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할 때 항상 라이벌 되는 그런 국가가 현재로서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제외한 여러 시스템 또 도덕적인 문제가 미국보다 더 선하다거나 또 아니면 바람직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쓰러짐을 중국이라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비관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에 저의 생각과는 다른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2023년이면 슈퍼파워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후반부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 방송 시간에는 조금 전해드리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의 거의 많은 남성들, 여성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용 장난감을 넘어서 이제는 성인 사람 크기, 실물 크기요. 뭐 그런 토이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인공지능까지 갖게 된, 그래서 남자와 또 여자와 성적인 교감과 감정을 교감할 수 있다는 로봇가 뭐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 완전하게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교환할 수 있기까지 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북한 이슈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죠. 미국 또 한국, 러시아 3개국 하면은 북한과 다 뭐 강한 이슈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세 나라 대통령이 전부 휴가 중이네요. 한국 대통령 아직 휴가 중인 건 맞죠?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굉장히 전임 대통령의 휴가를 마구 비난을 하더니 본인은 취임하고 7개월 만에 17일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주말마다 계속 거의 뭐 골프장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물론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휴가라고 해서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돼 있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베리아에 갔습니다. 낚시도 하고 뭐 검은 선글라스 끼고 우통 벗고 낚시하는 모습, 버섯도 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베리아는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울 텐데요. 추운 바다 물속에서 뭐 고기도 잡고 했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엔에서 오늘 미국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 237일 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중국, 뭐 러시아도 다 찬성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예외 조항을 북한에 인정을 해줬었던 석탄이라든가 납, 뭐 어류 이런 수출 같은 것을 막아서
뭐 돈으로는 한 뭐 10억 달러 북한에 손해가 나게 한다던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벤처 그 투자 같은 것도 좀 어렵게 못하게 막고 노동력 특히 이제 그 북한이 아프리카라든가 러시아에 그 벌목도 많이 하고 러시아에서 또 일반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였었나요? 보도한 내용 중국에서도 뭐 여러 식당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그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이 미국 행정부에서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어요. 북한이 이제 그 2번 최근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뭐 이미 그 시카고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번에 그 각도라든가 또 멀리 그 간 거리 같은 것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그 하고 있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하고 또 길게 통화한 사람은 뭐 한국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이 뭔가 일을 더 해야지 된다는 말을 대신 해줬고요. 중국으로서의 그 중국을 기대하는 대리 해결이 안 된다. 미국에서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야지 된다. 물론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그 대처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뭐 미국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사드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화를 해야지 된다.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게 그 뭐 언론으로 치자면은 뉴욕 타임즈가 그런 것이고 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이 그 대화를 하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그 적도 아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not your enemy. We are not your threat, but you are presen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us. And we have to respond. 네, 물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그 정말 그 대응을 해야지 될 정도로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침공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대화를 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도 원치 않는다. 다른 옵션은 마이크가 소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요. 아직 길이 안 들었네요. 다른 옵션은 매력적이지 않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정권 교체를 언론으로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몇 번 얘기를 했고 2번이나 한 주일 사이에 지적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이제 정권 교체 뭐 군부를 흔든다던가 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던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핵을 가진 핵을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핵을 누가 조정하는 이 조종자와 사이를 분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정권 교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존 볼튼 전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더 또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In the hands of neither North Korea nor Iran are their nuclear capabilities militar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are threats to our innocent civilian populations. They are terror. 미국의 그들은 테러리스트고 이란과 같이 묶어서 그 말을 했죠. 미국의 뭐 군사적으로 국가를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 죄 없는 시민까지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북한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그 요소 군사적인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안으로 그 제시를 했었죠.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지상군까지 이제 그 북한에 파견을 하는 것. 어떠한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위협, 안전이 위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활동에 반대를 할 수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존 볼튼이 한국 사람,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나 한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중국에는 미리 그 군사 활동을 공격을 하기 직전에 아주 좀 잘 알려야지 된다. 중국을 훨씬 존중하는 그런 투의 기사가 아니라 오피니언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벤티브 공격과 어택과 그 프리엠티브 어택이 있는데, 프리엠티브는 선제 공격이고 프리벤티브가 이제 그 예방적인 차원의 공격인데, 린지 그레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프리벤티브 방어용 그런 그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뭐 그렇게 그 공격하는 안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뭐 우리나라에서 사람 숨지는 거 아닌데 뭐 이게 대통령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확인하지 않았고, 오직 그 단지 백악관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북한의 붕괴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 본인이 워낙에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그 핑퐁 외교로 한참 떠올랐다. 베트남이야 뭐 실수한 것도 있죠. 그랬다가 그 이후 뭐 40년 넘게 공직자 생활은 하지 않고 지금 이미 94살이나 됐지만 거의 그 모든 그 공화당 행정부에는 본인이 그 대통령 쪽과 계속 줄을 대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이득도 취해요. 중국 같은 데서 돈도 많이 중국을 통해서 벌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 제안을 하는데, 중국 측에 북한이 붕괴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 뭔가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헨리 키신저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하지 않았고, 이게 뭐 애매모호하게 이제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이제 그 국무부의 브리핑에 나와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닙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다음 날 또 뭐 꼭 지금은 대화를 할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엇갈리는 것이 뭔가 그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 해보고 상대에게도 혼선을 주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전략이 아마 없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한 혼돈을 준다 하는 뉴욕타임즈의 사설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미국만 믿고 항상 그 미국 측에 그 북한의 위협이 강해질 때도 매달릴 수 없으니까 우리도 뭐 개발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대화하자고 요청을 해놨는데 미국 측에서는 다른 급박한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할을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에 상당한 것을 맡겨야지 된다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사설이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잡지, 영국 저는 잡지라고 부르고 뭐 제가 오늘 받아본 것도 잡지 타입이었고,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신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과 김정은 주변 인물에게 당신들이 핵을 쓰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특히 이제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도 끝이다 하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장난처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한 뒤에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나쁜 옵션이기 때문에 뭔가 그 냉정한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예전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원자폭탄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선제 공격했어야지 된다고 했지만 선제 공격이 아니라 지금은 그 개발을 넘어서 미국과 소련, 러시아는 이제 그 무기 감축까지 간 것처럼 지금도 좀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지 된다. 더군다나 이제 그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주민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언젠가는 지긋지긋한 그 정권을 스스로 그 몰아낼 수 있고 남한 중심의 민주적인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날까진
미워도 싫어도 여러 가지 협박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냉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북한과 뭐 핵을 가진 그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사국과는 조금 떨어진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매년 뭐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북한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9월 1일부터 대학생 숨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그 케이스 때문에 미국 사람들 방문이 금지됐잖아요. 9월 1일부터. 전에는 이제 돈 버는 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이로써 모든 채널을 끊었다라고 보고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 지국장도 본인의 그 의견 섞인 글을 썼고 기사를 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여성들과 함께 DMZ도 방문하고 있었던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티나 김 씨든가요, 리 씨든가요. 그분도 그 뉴욕타임즈의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 물론 저널리스트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활동은 국무부에서 따로 비자를 받아야지 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요. 물론 적십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 민간 채널을 끝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전에 구소련이라든가 또 중공과 냉전이었을 때도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이 좀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번에 미사일 테스트를 하기 전날 유경 호텔을 공개를 해서 수십 년 만에 할아버지가 짓던 그것을 이제 지금 손주가 공개를 한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다른 나라 뭐 앙골라부터 이집트에까지 북한이 뭐 건축이라든가 의사도 보내고요. 태권도도 이제 그쪽으로 수출도 하기도 하고 잡일도 하고 해서 그 경제 수입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해킹을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미국,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주 한 주일 미국의 중요한 흐름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지금 위켄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스 중요한 한 주일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핫했던 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게 될 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휴가에 중이지만 휴가에서 돌아와서 휴가도 뭐 그냥 휴가겠어요. 가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겠죠. 과연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해병대 군 사성 장군 출신의 존 켈리라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통령도 조금 조심한다고 하고 대통령의 딸과 사위도 전부 이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뭔가가 달라질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고 또 믿는 바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과 통했는데 그래서인지 연방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에 좀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을 해고시킬 뜻도 없고 사임하라는 그런 강요도 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 켈리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강인한가 하면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앤서니 스칼라무치라는 공보국장을 선서하고 몇 시간 만에 그냥 해고를 해버렸잖아요. 그 스칼라무치가 누굽니까? 존 켈리가 비서실장이 되기 전에 비서실장을 해고시키게 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막았었던 그런 이유로
지난번에 그 비서실장을 공화당 그 의당 출신의 비서실장을 뭐 들어오자마자 날려보내더니 본인은 결국 본인이 날려보낸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온 사람에 의해서 몇 시간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백악관의 기강을 잡는다 아니다 문제가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비서실장 때문에 백악관이 지금 뭐 기강이 흔들린 게 아니라 문제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문제라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트위터잖아요. 트위터로 논쟁이 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늘 그 수습을 해야지 되고 해서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그 길들이기는 그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만 오고 본인의 권위도 떨어지고 힘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들은 얘기라든가 맨 마지막에 본 다큐멘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록,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했는지 다 이것을 비서실장이 지금 그 점검을 한다는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 좋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좀 변했다는 게 있고 또 그 대통령이 그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검사가 지금 대배심을 꾸려서 결국은 그 러시아 스캔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제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도 역시 러시아와 연관이 있고 해서 뭐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백악관에 이미 요청을 해놨고요. 대배심을 꾸려서 특별히 조사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러시아와 어떤 돈 관계가 있었는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돈의 그 취재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에 있는 그런 호텔은 러시아에서부터 돈이 들어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그 돈 세탁 범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돈 금융 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한계선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를 향해서 직접 그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진 않지만 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러시아가 당선시킨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선시켰습니다. 여기에 그 러시아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웨스트 버지니아 광산촌에 가서 그랬잖아요. 러시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누가 러시아 사람이 끌고 가서 나에게 투표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당선시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하마터면 그 쫓겨날 뻔도 했었던 연방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경우는 뭐 법무장관도 러시아와 연관이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주변 사람들 다 거의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사위 그랬죠. 뭐 아들 그랬죠. 또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실제로는 뭐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묘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만나 한번 만나 했었던 거잖아요. 러시안 그 여자 변호사가 그리고 그 주선자는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아들도 알고 미스 유니버스 같은 것 러시아에 들여가고 하면서 알게 된 그 다 사업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대통령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군기 타고 G20 정상회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러시아 그 입양에 관해서 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한 것이 윤리적으로 훨씬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프로페셔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보통 직업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그 대통령이
아들에게 그런 그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 해서 그게 법 위반, 형사법 위반은 아닌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법무장관 얘기로 돌아가면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내가 싹 빠지겠다 하고 지금 이제 부장관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부장관이 대통령이 그 싫어하는, 껄끄러워하는 그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나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해요. 비서실장도 반대하고 백악관 스태프들도 반대하고, 오죽하면 지금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의회에서 의회 휴회 기간에 대통령이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나 특별검사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안까지 딱 그 만들어 놓고 의원들도 이제 휴가 가고 그 지역구에 가고 그 했거든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솥밥을 오래 먹은 사람이잖아요. 알라바마주 상원의원이었고, 보수에서는 보수의 어떠한 그 아이콘이기 때문에 진보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민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과거에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보수에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수다 해서 지금 의회 내부에서는 특별검사와 누구죠? 지금 법무장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그 법무장관이 지금 범죄자들이 국가 안보를 너무나 그 위험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정보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사해서 형사처벌 그 받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Don't do it. 흘리지 말아라. 그런데 뭐 아무리 그 장군 출신의 비서실장이 와서 아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기강에 서 보이는 그런 백악관에서도 계속 뭔가가 새어나와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한 대화 같은 것도 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 녹음을 입수를 해서 오디오를 지금도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 있습니다. 그럴 정도니까는 사실은 이게 또 비서실장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또 하나 이슈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미국이 그 2030년도에 어떻게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슈퍼파워가 아닌가, 이런 부분과 함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던가 아니면 그 자녀를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게 법안이 발의된 것이고 대통령이 지지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과거에도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민법이 통과돼야지 된다면 좀 더 포괄적이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작아서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되고 돈도 있어야지 되고 기술도 있어야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여러 저널리스트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리얼 와이드 아메리칸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뿌리가 쿠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이런 것에 민감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냅니다. 해서 이제 백악관의 정책보좌관 31살밖에 안 된 사람이 정책보좌관이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속한다는 것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다른 행정부와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CNN 기자와 뉴욕타임스 기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만한 사람이 미국에 와야지 된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3M을 강조를 하는데 멕시칸 싫어하고 무슬림 싫어하고 미디어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당신이야말로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주의적인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Takes care of the people who are coming here and the people who are already living here by having standards, by having a real clear requirement that you be able to support yourself financially, by making sure that employers can pay a living wage. And that's the right policy for our country. And it's the president's commitment. 네, 아무튼 뭐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말은 지금 들으시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도 이런 형태의 이민이 돼야지 된다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것도 값싼 노동력,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게 필요했었고 필요해서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또 세금도 냈어요. 그렇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계에서 자동화 등등의 이유로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시대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민법이 수정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미국의 기본이라는 게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관용, 포용, 미국 단어로 표현하자면 compassion 같은 것이 있어서 심지어는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부시 아들 대통령이라든가 뭐 지역이 이민자가 많은 텍사스의 주지사도 했으니까요. 또 누구죠?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인데도 뭐 gang of 8, 뭐 gang of 7, 9 이런 식으로 좀 이민자에게 권리를 생각해주고 체면도 생각해주고 하는 안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유색 인종을 싫어하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색 인종 트럼프 행정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백인들 좋아하고 인턴들도 거의 백인이고 또 본인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백인이고 그것은 뭐 다 딱 사진으로 나와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때에는 유색 인종이 그다지 크게 존중받는다던가 환영받지는 못하는 미국이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러시아도 지금 조금 새로운 냉전이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따뜻해질까 러시아가 또 원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서명하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서명을 했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트럼프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약한 남자군. 강한 사람이 아니야. 기대했는데 기대할 것도 없겠어 하면서 1210명 외교 관계자 가운데 455명만 남기고 755명을 출국시킨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중국도 뭐 건군, 창군 9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군사훈련 기지에 가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우리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하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국군을 강화해야지 됩니다. 이 공산당 깃발이 오성 총기보다도 훨씬 앞에 나온 그런 이벤트였어요. 주석이면서 공산당 총석이면서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었죠. 坚信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打败一切来犯之敌。我们的英雄军队 네, 이런 중국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2013년이면 2013년이 아니라 2030년이요. 1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리를 내줄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는요. 러시아도 워낙에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름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세계에서 존중을 받거나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전에도 독립 같은 것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독립하고 했었던 러시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고 했었던 많은 국가들을 지금 하나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디지? 조지아야? 어디야? 에스토니아야? 이번에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가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제 그 러시아와도 미국이 또 다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시점에 9월 달에 나오는 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그 역사학자인데요. University of Wisconsin 그 메디슨 역사학자인 피에르 오미다이어 교수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관해서 그 인터셉트라고 그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셉트가 에드워드 스노우든 미국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흘렸던 그 사람의 그 정보도 많이 그 보도도 하고 상도 받고 한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책 자체는 이제 9월 달에 나온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읽어봤고요. American Century가 큰 제목입니다. The Rise and the Decline of 뭔가요? U.S. Global Power. 미국의 그 떠오름과 미국의 그 세계에서 파워의 떠오름과 가라앉음, 미국 센츄리 하는 그 책입니다. 미국인이 지금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확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웹 미디어 그 Real Clear Politics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정책이나 미국 역할에 대해서 의견이 그 굉장히 그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과학이라든가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결국은 그 결정적인 그 미국의 그 디클라이닝 하는 순간에 영향을 뭐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완전히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 파워를 약하게 하진 않겠지만 상징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리막길을 재촉하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경이 되면은 점점 그 미국의 그 내려앉는 게 심해져서 203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슈퍼파워를 잃어버리는 게. 이 교수가 이제 그 평생을 미국의 방향을 그 연구한 사람이라서요. 1972년도에도 The Politics of 그 히로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그 CIA가 그 베트남 전에 뭐 헤로인 무역 이런 뭐 이런 거 또 그 책에 많이 그 써 있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그 책에 따르면 2020년에는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임금은 그때도 여전히 고정되며 국제 경쟁력이 그 내려가는 해를 2020년을 완전히 어떠한 그 말뚝박는 해로 보고 있고요. 그때 되면은 달러도 힘이 없어져서 세계 그 이제 기축 화폐도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할 때 물건값 많이 내야 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얘기. 미국 사람들 해외 여행 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군대 주둔 비용도 많이 들 테고요. 미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슈퍼파워가 돈을 더 이상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것이며 결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바다, 우주,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다 공격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중국, 우주, 러시아, 바다 뭐 다 공격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나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토 동맹도 약하게 할 수 있고 아시아 파트너와의 관계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이민자가 많은 것 하나하고 고등교육은 미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대학 이상 특히 대학원의 연구기금, 과학기금 같은 게 아무리 중국이 그 경제가 많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 연구 지원금을 너무 많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줄인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면은 군사기술에도 국방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역할도 자꾸만 뭐 기후변화 같은 것도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국무부는 지금 애매한 거예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에 이제 그 오일업계에서도 있고 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밝고 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과 달리
파리 기후 조약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그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그 업무를 국무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그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교수는 이미 그 미국의 파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그 메디슨의 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르 그 오미다이얼 교수가 GPA가요. 1960년에는 미국이 세계의 그 GDP의 40%였는데 지금은 한 20% 조금 넘잖아요. 반밖에 안 되고 60년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지금도 뭐 숫자상으로는 중국이 경제 규모가 더 크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앞서고 윤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지만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반대로 그 나가기 때문에 지식 기반 그런 그 구조도 굉장히 그 약해질 테고 해서 2030년이 미국이 그 슈퍼파워를 잃어버리는 시대로 봅니다. 자, 잠시 뒤에 그 성인 그 토이가 아니라 이제 뭐 체온도 뭐 전기 담요나 아니면 그 따뜻한 목욕물로 데워주는 그런 그 파트너가 생긴다고 하니까 미국에선 이미 팔리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평소에 그 여러분들께 그 시간도 없고 해서 드리지 못했던 그런 그 아이템 들려드립니다. 뭐 reason.com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에서 그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미국보다 더 많이 이 부분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도 있고 아주 그 창조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로버트 로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성인용 장난감에서 이제 그 성인용 그 로봇 인형까지 완전히 그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 10년 안쪽으로 보고 있고 뭐 일부분 부분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팔리고 있으니까 뭐 일본에서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은근히 그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관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인데 리얼 dol이라는 그 진짜 인형이라는 이름의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199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요.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팔고 있는 그런 그 인형인데 실리콘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실리콘이 아니었는데 좀 더 이제 사람에게 가깝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대화도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리얼 돌 같은 경우는 물론 성인용 그런 그 장난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떠한 그 생리적인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지금까지 맞춰줘 왔다면 미국에도 뭐 멜로즈에 가면 그런 샵이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는요. 그러면 이처럼 이제 인공지능까지 넣고 사람의 그 촉감까지도 비슷하게 가고 눈도 껌뻑거리고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좀 그 자유로운 마음도 주고 한다는 얘기죠. 사람 크기 이제 그대로고요. 그래서 여자 인형, 남자 인형, 성전환 인형 이미 미국에선 텔레비전에 나오거든요. 뭐 케이블 텔레비전, 영화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 리얼 dol이라는 이런 그 인형을 만드는 회사 뭐 그 CEO가 뭐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점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물건을 만드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는 취미가 이런 인형들이랑 노는 것이다. 물론 성인이 그 몸과 몸이 결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까지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그 참여에 그 연구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형 개발이 조금 늦는데 실제의 남자 사람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여성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라고도 이 전문가가 CEO가 그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좀 갖자 하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또 장애인,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치료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심리적으로 범죄, 성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미국에서는 로봇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미래학자와 철학자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미래의 취미 활동이, 이제 남자들은 이미 이런 성인용 로봇 비슷한, 아니면 뭐 실리콘 인형을 갖는 사람의 95%가, 팔리는 인형 95%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성을 위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훨씬 편리하고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넣었으니까 사근사근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oundation for Responsible Robotics라는 그런 곳, 그것도 회사인가 보네요. 회사에서도 어떤 기구네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그런 로봇 친구, 이성 친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뭐 50%, 뭐 관심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인용 로봇가 직업인이 돼서 어떤 동네가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 직업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동네라든가 그런 업소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로봇 업소가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는 1년에 한 600개의 인형을 팔고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남자 인형의 경우에, 남자 인형도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 개발을 했는가 봐요. 임신의 두려움도 없고, 뭐 그리고 남자 여자 다 뭐 건강에 관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디자이너도 제조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느낌, 만질 때 어떤 촉감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렇게 일반에게 뉴스로 나올 정도가 되니까는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뭐 미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먼 미래 같지도 않아요. 부정행위도 줄어든다. 뭐 예를 들어 파트너 사이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 진짜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은 특별한 때하고, 보통 때는 이제 서로가 다른 로봇 내지는 인형과 함께 하는 것을 또 허락하기도 허용하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때 진짜로 접촉을 할 때가 훨씬 로맨틱하다. 그리고 뭐 두 사람 사이에 인형을 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곧 현실이다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여러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형들에게 여러 모양의 가발을 씌운다던가 옷을 입혀서 또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라고 하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오늘 조금 길어지긴 했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아마 내일도 제가 어떠한 부분 방송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은 미국 날짜로 월요일, 그리고 한국 날짜로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